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을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10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현실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중단됐던 한일 산업통상장관 회담이 6년 만에 열렸습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보 공유 대화 설립에 합의했고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CFEI에 일본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먼저 신임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습니다.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신임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을 직접 발표하기 위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최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등을 기자 배석 없이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마주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습니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기자 출신으로 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1대 국회에서는 부의장을 맡았습니다.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신임 정무수석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홍 신임 정무수석은 유명 프랜차이즈인 굽네치킨 창업자로 재보궐선거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20대 국회의원까지 지냈습니다.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시다고 추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그 어떤 민생 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을 지명한 데 이어 정무수석까지 교체하면서 국민, 특히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뉴스 리포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직접 발표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비서실장 인사 발표 이후에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유리 기자,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 오랜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앞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식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재개한 만큼 앞으로 언론 등과의 소통도 더욱 활발해질 걸로 전망됩니다. 자,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먼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 메시지 등을 전할 때 국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하자는 뜻이라고 답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중요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
집행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의제에 대해서는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 났는데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를 통해 여야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동발 불확실성이 논의가 됐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란 사태에 따른 최근 유가 불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만큼 민생 안전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세심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부터 정상 외교가 재가동이 됩니다. 그동안에 국내 민생 문제에 집중해왔던 윤 대통령이 루마니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올해는 민생 토론회 등을 주재하며 민생 안전에 힘써왔는데요.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 외교가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이번 회담에서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발전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부터 외교 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앞으로의 계획들 좀 짚어주시죠. 네, 다음 달 20일에서 22일 한국과 영국이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브레틀리 파크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회의인데요. 이 회의에서 AI 안전성 보장, 혁신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또한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뒤로 4년 반 만에 열리는 겁니다. 이어 6월 초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7월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회의에 초청받았는데요. 일본도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앞으로 정상회담 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이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이 요구하는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현실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증원 자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거부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이런 요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 제시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은 무너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 것입니다. 오는 25일이면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는데 일각에선 이때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해 교수들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각각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직 대학 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 예정인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 날 당장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 필수 의료 정책 등 의료개혁 관련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거듭된 대화 제안에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다며 갈등의 핵심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가 의료개혁 특위에 반드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수도권의 한 의대생 단체가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집단 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주장에 대해선 승인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 이들은 학습 자료, 속칭 족보에 접근할 수 없다. 수도권의 한 의대생 단체가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종용하며 내건 문구들입니다. 교육부는 의대생 신고 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해당 행위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 강요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센터 신고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의 수업 재개 상황은 당초 계획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안으로 의대 수업이 정상화될 거란 정부 전망과 달리 전체 의대의 57.5%만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집단 유급을 막으려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휴학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휴학을 신청을 하고 허가를 하는 과정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확하게 그러한 법령상의 취지를 반영을 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 전공에 이어 병원을 떠난 전임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7일 기준 55.6%로 집계됐습니다.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이보다 높은 57.9%를 기록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사흘 전에는 전략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우리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서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탄도미사일로는 이달 2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라는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군산 공군기지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350킬로미터로 한미공군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달 26일까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에 반발하는 무력 시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장 발사가 임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활동은 지속 포착되고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언제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이 9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폴란드 등과의 방산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4,430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6.8%로 지난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의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를 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이 군비 지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각국 군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올해 방산 소부장 R&D에 4천억을 투자하고 360억 규모의 방산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해 지원합니다. 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을 대상으로 국산 무기 수출 수주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오늘 오전에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 등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주의 현안을 논의합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우리 방산업체와 K2 전차 등 124억 달러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방산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방산에 관심이 많은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등 동유럽을 중심으로 국산 무기 수주와 추가 수출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을 향한 훈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중단됐던 한일 산업통상장관 회담이 6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경제와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일본이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이토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회담했습니다. 양국 산업장관들이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무대에서 약식 회담을 가진 적이 있지만 정식 회담은 지난 2018년 6월 이후 6년 만입니다.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 등의 복원으로 진전된 양국 관계 개선 결과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 대신과 한일 산업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산업통상 에너지 분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과 향후 협력 방향 등을 이번 회담에서 한일 양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 간 탈탄소, 신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본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는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을 기업과 산업계 실정에 맞게 활용해 탄소 중립을 앞당기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일본은 이행 기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 작업반에 참여합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보 공유 대화 설립에 합의했고 한일중 3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통상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일본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일은 WTO 체제 개혁을 위한 협력도 약속하고 한일 경제인 회의 등 경제단체 간 정기 소통 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안 장관은 앞서 첨단 소재 업체인 도레이사를 비롯해 일본에서 국내로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도레이사는 탄소 섬유 등 고성능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내년까지 국내에 전기차 구동 모터 등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섬유 제조시설 생산 라인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인공지능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가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제때 연구에 착수하실 수 있도록 R&D 예비 타당성 조사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퀸텀 분야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육성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3대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동맹국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육성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미래 세대가 그동안의 성취를 계승하고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서 국가과학기술 정보통신유공자 8명에게 훈장, 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탄생한 신형 고속열차 KTX 청룡의 첫 운행을 앞두고 미리 탑승해보는 국민 시승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KTX 청룡은 국내에서 가장 빠른 데다 객실 환경도 한층 쾌적해졌는데요. 이리나 기자가 함께 타보았습니다. 푸른색을 바탕으로 쭉 뻗은 굵은 황금색 선과 함께 날렵함이 돋보이는 열차 한 대가 승강장을 향해 천천히 들어옵니다. 다음 달 1일 공식 운행을 앞둔 신형 고속열차 KTX 청룡입니다. 첫 탑승의 주인공이 된 국민 시승단의 얼굴에선 설렘과 기대가 가득합니다. 100%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한 KTX 청룡의 최대 속도는 시속 320km,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입니다. 기존의 KTX 열차에 적용된 동력 집중식보다 우수한 기술로 평가받는 동력 분산식을 적용하면서 가속과 감속 성능이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KTX 청룡은 시속 300km까지의 도달 시간이 5분 16초인 KTX 산천과 비교해 3분 32초로 1분 44초 빠릅니다. 동력이 분산되어 있어 일부 동력이 상실 시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가속, 감속 성능이 우수하여 역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 환경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 동력 장치가 객차에 분산되면서 기관차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 보니 기존 열차보다 객실 공간은 더 넓어졌습니다. 좌석마다 개별 창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와 USB 충전 포트도 갖춰 신형 열차로서 승객들을 위한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오늘 타보니까 예전 KTX에 비해서 많이 쾌적하고 휴대폰 충전도 너무 이렇게 잘 되게 돼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히 청룡은 약간 기존 KTX보다 넓어진 느낌이 나면서 창문을 혼자 쓸 수 있으니까 편해요. 객실 공간 확대에 따라 좌석 수도 늘어 수속력도 높아집니다. KTX 산천보다 비교하면 136석이 더 많아진 겁니다. 차량을 두 대로 연결해 복합열차로 운행하게 되면 좌석수가 1030석으로 늘어나 국내에서 가장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고속열차가 됩니다. KTX 청룡 운행으로 광역도시 간 이동 시간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차역을 최소화한 급행 고속열차로 투입될 예정인데 2시간 30분 걸리던 서울 부산 노선이 2시간 17분으로 2시간 걸리던 용산 광주 송정 노선은 1시간 36분으로 줄어듭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 모두 주중 2회씩 운행하고 주말에는 2대를 연결해 경부선에 4회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17대를 추가로 도입해 전국적으로 운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지구의 날을 맞아서 오는 28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시작해볼 수 있는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이 펼쳐지는데요. 지금 전해드릴 박지선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고 여건이 되는 활동은 동참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세계 기념일입니다. 정부가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합니다. 먼저 이 기간에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이란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제 탄소 저감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이번 기후변화 주간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조금 더 쉽게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 종이 대신 전자 영수증 받기 등입니다. 탄소 유발 활동을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 홍보도 강화합니다. 올해는 12개 기업과 기관들이 새롭게 포인트 제도에 동참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저감 활동이 촉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 중립을 통해 국민 삶에도 보탬이 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을 생각한 소등 행사도 진행됩니다. 22일 오후 8시부터 전국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은 물론 숭례문과 부산 광안대교 등 지역 명소에서도 10분간 동시에 조명을 끄는 겁니다. 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지난 2020년에는 소등 행사를 통해 온실가스 53톤이 감축돼 30년생 소나무 3,0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었으며 전력 사용량은 약 10만 7천 킬로와트씩 감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한 영상 공모 발표와 강연회 등이 진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차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 3일 동안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관들이 참석하고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선임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늘봄 학교를 운영 중인 대전 용전초등학교를 찾아서 1일 교사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유경 처장은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당류와 나트륨 섭취 바로 알기,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식약처는 우수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늘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여름도 오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가을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에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처음으로 막을 올릴 예정인데요. 광주 부산 비엔날레와 서울 아트위크를 위시해서 전국의 미술관과 화廊에서 기획 전시를 선보입니다. 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술관을 찾는 발걸음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작품 감상부터 관련 상품 구매까지 이유도 다양합니다. 전시를 즐겨보는 편인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챙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력 있는 작가님들도 있지만 저는 굿즈 사는 것도 좋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자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관람객이 작품의 일부가 되는 참여형 전시 등 미술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체험형 전시도 많이 나와 있고 미디어 같은 거는 음악이나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전시가 많아서 좀 참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전시 수가 다양해져서 좀 한 번에 여러 곳을 많이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꺾였던 미술 전시회 관람률이 회복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 아트페어 키아프 프리즈에는 7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아트페어 전후로 국내 대표 미술관과 해외 유수 갤러리 등이 반짝 전시를 진행해 가을 대표 미술잔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올 가을에는 전국에서 미술 경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미술 행사를 연결한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오는 9월 처음 막을 올립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키아프 프리즈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 아트위크를 운영하고 광주와 부산에서 열리는 비엔날레를 연계해 대표 미술 행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미술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뜻에서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미술을 세계 시장에 확실히 알리는 그런 그 첫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미술 행사와 함께 축제 기간 전국 미술관과 화랑에서는 기획 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 축제에 대한 관심을 관광 수요로 견인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광주와 부산 비엔날레 통합 입장권을 30% 낮춘 가격에 판매하고 비엔날레 기간 해당 입장권으로 예술의 전당 등 주요 미술관 전시도 할인받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장권과 KTX 승차권을 더한 관광 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그 누가 어찌라냐 시집장가가 자식 낳아봐야 그제야 그 사랑을 알겠지 이쁜 사람 찬란 사람 많고 많지만 그 누가 내 마음 알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함께 하는 사랑이 최고지 어차피 인생살이 새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멋이 중언디 멋이 중언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금은보와 부귀영화 가진다 해도 어차피 두고 갈 것을 춤추고 노래하자 웃으며 살아가자 아리랑 아라리로 어차피 인생살이 새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멋이 중언디 멋이 중언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정답은 바로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흐리고 전라권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도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저녁에서 밤 사이 강원 남부와 충북, 충남 남부와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밤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5mm 내외, 전남과 제주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경북 5에서 30,
경남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질 깨끗했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환기를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3도, 대구는 11도로 오늘 아침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1도, 대구 19도로 오늘 낮보다 1, 2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흐려지겠습니다. 충청권에는 저녁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1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춘천 20도, 세종 22도, 수원 2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점차 흐려져 강릉과 울진에서는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강릉과 울진 11도, 낮 기온은 속초 1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 12도, 부산 13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21도, 대구 19도, 제주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해상 흐린 가운데 동해와 남해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전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토요일 제주에는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4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지구의 날입니다. 알고 보면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자영수증 신청, 텀블러 이용 등을 실천하면 연 최대 7만 원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생활 실천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고 동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